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릴 주제를 제가 PPT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은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vs 지금은 집 살 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기사를 봤는데 10월 13일자 날짜로 기사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이분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집 살 때 아닙니다. 내년에 떨어져요. 하락을 이제 내년에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분 왼쪽에 보시면 조금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얘기했던 레이 달리오라는 이 브릿지 워터라는 이런 기관이죠. 대형 투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겠죠. 이 두 분의 제가 최근에 했던 말들 관련돼가지고 짧고 중요한 말씀만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헤지펀드 대부의 충고. 현금은 쓰레기, 자산으로 보유하지 말라.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자산 가치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겠죠. 9월 16일입니다. 지난달 기사한 것 같고요. 관련돼가지고 M2라 그러죠. 우리가 광의 통화량, 시중에 모든 은행 관련돼가지고 예금, 적금, 국채 발행하는 거 전부 다 포함해서 M2라고 그러는데, M2 통화량,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는가, 이것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이렇게 두 가지를 그래프 추이를 비교 분석해 놓은 그래프인데, 2000년 1월부터 해서 2019년 1월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광의 통화량이 파란색인데요. 예전에 21년 전에 677조에서 우상향하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2717조까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또한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과 약간의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다가 다시 최근에 3, 4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시중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만큼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교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KB국민은행 자료입니다. 이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 8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고, M1, M2 비율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많이 또 줄어들고 금리를 올리면서 또 이렇게 시중에 돈을 또 회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의 비교 분석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거나 약간 보합장, 하락장이고, 시중에 말씀드린 대로 통화량이 많다, 돈이 많이 풀린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아파트가 매매 지수가 상승하는,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중 통화가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조금 또 하락, 또 2014년 15년 지나가서는 최근에 돈이 많이 풀렸죠. 지금 아마 더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 매매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 이 상관관계가 유동성과 관계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 살 때 아닙니다. 내년에 떨어져요. 하박 김 교수의 예상,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와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주택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숫자를 가지고 실현 가능한 위치에서 얘기해야 된다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 부분만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공약의 방점은 공급 확대에 있다. 문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했을 때 대실패다. 지나치게 자만했거나 몰랐거나 임대차 3법이 결정적 패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약에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이라고 250만 호가 공통으로 등장한다니까 문제 있는 공약이다.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공급하겠다는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만 실현 가능한 숫자를 말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많다는 얘기겠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집값이 달라질까? 많은 유권자가 집값 잡을 후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집값을 잡겠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 초고가 아파트를 잡겠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부유층의 몇십억짜리 주택은 그냥 둬도 상관없다. 세금으로 보유세라는 말이겠죠. 잘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쪽에 집중하면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 쏟을 관심이 줄어든다. 주거복지의 대상은 명확하다. 중산층과 서민이 적정한 가격을 내고 적정한 퀄리티 주택에서 장기간 임차나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선거 때마다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은 곤란하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죠. 내년 말까지 집값이 10에서 17% 하락 예상. 금리가 인상하는 것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3년 후에 집값이 꺾인다고 전망하는 건가라고 했을 때 미국 이자율 추이를 봐야 한다. FOMC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8명 중에 8명 2024년까지 이자율을 점점 올리겠다는 얘기죠. 금리를. 장기적으로 평균 2.5%면 한국이 미국보다 낮을 수는 없으니 2024년까지 2.5% 또는 3%까지 시중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자율이 오르면 주택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셨죠. 내년에도 공급 부족, 서울이나 이런 데는 공급 부족이라 그러죠. 입주 물량 부족. 각종 규제 때문에 집값이 급등할 거라는 의견도 많은데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미국에 있을 때 오피스 건물의 임대료 공실률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담당했다. 그래서 비슷하게 주택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자율이 0.5%에서 1.5% 올라가면 내년 말까지 올해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 대비해서 내년 말까지 10에서 17% 조정이 온다.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 돌아가는 수준이고 2020년도부터 이분 생각에는 버블이다. 이자율이 1.5%가 되면 버블이 꺼지고 2에서 3%가 되면 더 하락한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안 팔고 안 사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는데,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니까 더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도 있고, 팔지도 않고 거래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매수자는 지금 살 때가 아니고 매도자는 양도세 완화가 언급되는 만큼 신중하다. 당연하겠죠. 안 팔겠죠. 2, 3년 후에는 시장 상황이 바뀔 것이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격이 떨어진다 했는데 또 내후년에 또 떨어진다 그러고 2, 3년 후라 그러고 상황이 바뀔 것이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고 3기 신도시 비롯한 공급 스케줄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 5에서 6년 정도 지나야지 실제적으로 입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도 외곽입니다. 서울이 아니고 또 관련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금리 오르고 3기 신도시 비롯 공급이 스케줄 나오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생각인데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규제 또 가격 하락 2에서 3년 그리고 매수자는 지금 살 때가 아니면 도대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계속적으로 전세는 상승하는데 이렇게 솔루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을 때 이런 솔루션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하고 기준금리 변동 추이 그래프입니다. KB부동산하고 한국은행에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연도율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리가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추세가 보이시죠?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 2001년도에 기준금리가 6점 중반 엄청나게 높았죠. 지금 1%, 2%대라는데 이때부터 여기 보시면 지방하고 서울 아파트 관련돼가지고 매매 지수가 2000년대, 99년도부터 이렇게 있다가 상승하는 2006년, 7년도까지 상승하는데 이런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내리고 또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향이었죠. 계속. 그리고 금리가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5% 중반대죠. 2006년 7년도부터 아마 IMF 때가 아니고 국제금융위기였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쭉 빠졌는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은 조금 상승. 지방은 거의 변화 없습니다. 금리랑도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 2010년도, 11년도 지방 대세 상승기죠. 이때 서울은 보합기였고 이때도 금리가 상승했는데 오히려 아파트 매매 지수가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가 금리가 점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지방이 또 지방 부동산 또 서울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리와 도대체 아파트 매매 관련 지수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분들이 많은 의견인데 저도 이 또한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결론을 제가 한번 내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세상에 어떤 전문가 할아버지가 와도 자산에 특히 금리에 부동산의 상승 하락을 시점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이 아무리 대단하신 분들이라 해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넘쳐날 것, 인플레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저점 폭락을 맞추려기보다 내가 원하는 적정 가격, 아파트로 따지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 후보군들 중에서 나는 몇 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기한, 금액적인 목표 설정이 저는 더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는가. 네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뉴스, 부동산, 자산, 실물 등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내 집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말씀드렸죠. 현금 가치 하락은 이걸 어떻게 해치할 수 있을 것인가. 실물 자산으로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여섯 번째입니다. 유동성, 그 다음에 금리, 부동산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린다.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린다는 것은 한 요소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수요 공급, 그러니까 수급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현금 보유만이 답이 아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입니다.
타인, 그러니까 남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스스로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시간, 돈 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위대한 전문가, 어떤 위대한 부동산 관련된 투자자, 또 어떤 위대한 서울대 교수, 또 하버드대 교수, 또 엄청난 헤지펀드의 투자, 대가 등등 해서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저점, 고점을 맞출 수 없다. 내가 꾸준하게 공부하고 내가 정말 내 집안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점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내가 원하는 가격이 나온다면 그 후보군들 중에서 몇 년에 내 집안을 하겠다는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